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혼자 녹화하느라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멍하니 카메라만 바라보고 책을 얘기한다는 게 대단히 낯설었었죠. 친정에 온 기분이 이런 것일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은 11월 13일입니다. 전태일 평전을 읽을 시간이기도 하죠. 전태일 열사가 태어난 게 1948년 8월 26일, 그리고 세상을 떠난 게 1970년 오늘 11월 13일입니다. 2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떴습니다. 한국 현대사, 특히 한국 노동운동사는 1970년 11월에 전태일 열사의 분신 전후로 극명하게 나뉘죠.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970년 오늘로부터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 한국의 노동 현장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신문 기사 한번 보시죠. 1970년 11월 18일자 신문입니다.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장례식장에서 아들의 영장을 들고 있죠. 그리고 신문 기사 제목은 나 하나 죽어지면 뭔가 달라지겠지입니다. 그런데 크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태일 평전을 오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한 달에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적게는 40명에서 많게는 96명까지 상상하기 어렵죠. 올해 10월까지만 총 676명, 700명 가까이가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인구 절벽이니 뭐니 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있는 생명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이 현실, 참담합니다. 이 산업재해별 그 사망 노동자를 보면은 유형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떨어져서, 깔려서, 교통사고로, 원인 불상, 물체에 맞아서, 끼어서, 무너져서, 물에 빠져서, 폭발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10월 달에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국의 노동 환경이 이 전태일이 이 평화시장에서 보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 현실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태일 평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근로와 노동 또는 근로자와 노동자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다라는 동사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는 명사이기도 하죠. 근로. 이 근로자라는 말을 우리의 주류 언론에서도 많이 쓰죠. 노동자라는 말을 쓰는 언론들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그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가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이라면은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확실히 다르죠. 부지런히 일하다, 부지런히 일함은 가치 중립적이라면은 노동은 가치 평가적인 의미가 깃들여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는 자본가나 국가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열심히 일만 해. 잔소리하지 말고. 떠벌리지 말고, 이런 뜻이죠. 근데 노동은 노동자의 권리나 책임, 노동자로서의 삶에 대한
의미 부여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로 명명되는 순간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나 책임 또는 삶에 대한 의미, 노동이 갖는 의미들은 사라져버리죠. 노동이란 말을 사용할 때 비로소 노동자의 권리나 책임 그리고 노동이 삶에서 갖는 의미까지가 도드라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의 쓰임이 이렇게 다릅니다. 북한에서는 근로자란 말을 쓰죠. 그렇죠? 거기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게 전제니까.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근로란 말은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동이라고 써야죠. 그래야 노동자들의 권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노동이 우리 삶에서 갖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근로자는 말보다는 노동자라는 말을 더욱 많이 쓰고 당연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노동자로 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에 대해서, 노동자에 대해서 거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동이 무엇인지, 노동자가 이 사회에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권리는 무엇인지, 책임은 무엇인지 등등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겠죠. 그래야 이 노동에 대한 이해나 이 인식이 달라질 터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노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지도 않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학생들이 나는 노동자로 살지 않을 거야 라는 걸 당연시 여깁니다. 이런 기형적인 인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전태일로 돌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저는 전태일과 바보회에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이 명함입니다. 바보회라고 적혀 있고 회장 정태일 보이십니까? 그리고 주소가 적혀 있죠. 서울특별시 성북구 쌍문동 208번지. 이 책에서 제 눈을 가장 강렬하게 끌어당긴 대목입니다. 바보회 관련 진술들이죠. 이 바보와 관련해서 전태일 열사 얘기를 빌어서 조영래 변호사가 정리해 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겠죠. 바보가 있으려면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남의 등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 남의 피땀과 성과를 가로채는 사람, 남을 속이며 남으로부터 절대 속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남에게 손해를 끼치며 남으로부터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 그리하여 돈을 벌든지 권력을 잡든지 하여간에 출세를 해서 세상 사람들의 찬탄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명예롭게 사는 사람들, 그들이 이른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다. 사법고시 공부해서 검사되고 판사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죠. 남의 등을 받고 올라서는 사람, 남의 피땀의 성과를 가로채는 사람들, 이른바 명문대학을 나와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남들 피땀을 가로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흉기죠, 흉기. 그 사람들에게 공부는 흉기일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흉기는 다른 사람들을 해칠 뿐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자신까지 해친다는 것이죠. 어제 김용민 브리핑의 훅 인터뷰를 보니까 이현주 변호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검사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검사들이 너무나 공부를 안 한다. 특히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정말 위험하죠. 검찰 독재의 길이 열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똑똑한 사람들은 풍부한 교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시를 읽고 소설을 읽고 우리 주위에 온 세계의 사람들과 교통하는 방법을 모르죠. 그럴 필요도 전혀 느끼지 않을 겁니다. 이런 똑똑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책에 따르면 똑똑한 사람 말고 한 부류의 약은 사람,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도 있다고 말하네요. 그들은 현실에 적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른바 처세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강자에게 절대로 저항하지 않고 어떤 부당한 취급을 당하더라도
고분고분 고개 숙이고 받아들이며 반대로 약자 앞에서는 허리를 뻣뻣이 펴고 헛기침을 한다는 것이 그들의 처세 철학 제1조라고 얘기합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그 똑똑한 사람들의 밑에 이 굽심거리면서 사는 약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옴표를 친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부당한 취급을 당하더라도 고분고분합니다. 그리고 약자 앞에서는 허리를 뻣뻣이 펴고 그리고 강자 앞에서는 철저하게 굽신거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이에 비해서 바보는, 전태일이 얘기하는 바보입니다만, 인간을 비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사회는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되찾으려고 일어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소를 던지고 그들을 바보라고 낙인 찍는다고 얘기합니다. 노예사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으로 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은 비정상적 인간으로 취급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전태일과 그의 친구들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왜 바보일까요? 고난의 길을 자초하니 바보입니다. 그리고 세태와 타협할 줄 모르고 순응할 줄 모르니 바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부르짖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나서자고 호소하는 전태일을 보고 나이든 선배 재단사들이 바보라고 불렀을 때 그는 단연코 좋다, 나는 바보다 라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비웃는 자조의 소리가 아니었죠. 당연히 그것은 자신을 보고 바보라고 부르는 세상의 거꾸로 된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었고 자신이 가려고 하는 길이 절대로 그릇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강렬한 자기 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똑똑한 자들에 대한 불을 토하는 매도였고 세상의 약삭빠른 자들에 대한 동정 어린 비웃음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바보가 되었을까? 그 당시 이 바보회를 만들 무렵 노동 환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노동 환경을 보면은 그야말로 열악하기 이를 데 없었죠. 잠깐만 보시죠. 평화시장 노동자들은 채광이 안 되는 작업장, 약 135 내지 140cm인 낮은 형광등, 소음, 먼지 자욱한 헝겊더미 속에서 일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다. 평소에는 일요일에도 격주로 쉬지만 이따금씩 의료비 대목이 끼면 열흘씩 20일씩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1967년 3월 17일자 일기. 정말 하루하루가 못 견디게 괴로움의 연속이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루 15시간을 칼질과 다리미질을 하며 지내야 하는 괴로움. 허리가 결리고 손바닥이 부르터 피가 나고 손목과 다리가 조금도 쉬지 않고 아프니 정말 죽고 싶다.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동생 같은 그 소녀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이 20서너세 꽃 같은 나이인 그 미싱사들의 얼굴은 핏기가 없고 더 어린 소녀들은 안질이나 신경통, 기관지염, 폐병, 소화불량, 신경성 위장병, 월경불순 등 갖가지 질병에 시달립니다. 이걸 우리 바보 전태일은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전태일은 스스로 바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삭빠르고 똘똘한 사람들을 통렬하게 비판하죠. 바보 성자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전태일 열사를 두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했었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참담한 노동 환경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전태일의 죽음을 경계로 해서 그나마 조금씩 노동 조건이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노동 조건, 노동 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시 우리는 전태일에게 돌아가서 지금 여기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바보 성자 전태일의 유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친우여,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 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 해도, 하늘이 나에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미안하네. 용서하게. 테이블 중간에 나의 좌석을 마련하여 주게. 원섭이와 제철이 중간이면 더욱 좋겠네. 좌석을 마련했으면 내 말을 들어주게.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어쩌면 반지의 무게와 총칼의 질타에 구애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않기를 바라는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에 다 못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하더라도 굴리는데 도울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 오늘이 금요일, 시가 있는 금요일 시간이기도 한데요. 바보성자 전태일의 유서로 가름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태일을 기억한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의 노동 형실에 비추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태일의 사상을 조영래 변호사는 이렇게 정리했었죠. 밑바닥 인간의 사상이고요.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밑바닥 인간에게서 길어올린 그 사상이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노동의 진정한 의미란 무엇인가, 그리고 각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대답을 던져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밑바닥 인간의 사상이 돼 각성된 밑바닥 인간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오랜 침묵에서 깨어나서 이제껏 현실이 자신에게 강요해왔던 가치관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오직 스스로의 인간적 체험에 의거하여 그 자신의 가슴으로 느끼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자신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주체적인 인간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하죠. 부끄러움과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자존감을 찾는 자신의 사상. 노동자와 함께하는 삶이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인 개혁의 사상이자 행동의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연대의 불을 지피는 행동하는 사상.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줄 압니다. 이 전태일 평전은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과 늘 함께 비추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균의 죽음이 잊히기도 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엊그제 한겨레 만평입니다. 태일이 형, 왜 세상은 여전할까? 참담한 질문이죠. 플랫폼의 노예 청년 노동자들, 이 노동자들에게 우리는 무슨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전태일은 1969년 겨울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인간을 물질화하는 세대, 인간의 개성과 참 인간적 본능의 충족을 무시당하고 희망의 가지를 잘린 채 존재하기 위한 대가로 물질적 가치로 전락한 인간상을 증오한다. 전태일의 이 일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로 수백 명, 1000명 가까이가 죽어가는 나라가 정상적일 리가 없죠.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을 다시 읽으면서 노동이란 무엇인가? 한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는 왜 노동에 대해서 멀리 해왔는가? 깊이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영래 변호사가 지은 전태일 평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